괴이할 요, 간사할 간, 질투할 투, 음탕할 표, 이 모든 글자에는 여자가 들어갑니다. 상하이 변호사 예만태는 여성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이 한자들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자는 어떤가요? 집에 머무는 여자만 편안할까요? 머물고 떠났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두 여자의 삶을 그린 영화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비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영화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입니다. 이 영화는 제가 홍콩 영화, 대만 영화, 중국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잘 몰랐는데 감독이 굉장히 유명한 배우의 아들이더라고요. 네. 증지휘 배우라고 이름 들으면 아마 모르실 분도 많은데 얼굴 보면 모를 수가 없어요. 홍콩 영화를 한 편이라도 본 사람은 반드시 알 수밖에 없는. 이런 명배우가 아버지일 때 아들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감독을 했다는 게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감독 지망이었다고 하고요. 워낙 아버지가 대배우시니까 현장에는 자주 이제 출입을 했겠죠. 그래서 수시로 이제 영화계 스태프들과 자주 가족처럼 지냈었고 이번 영화의 제작을 맡은 진가신 감독과도 굉장히 그런 식으로 친밀한 관계였고요. 배우로 먼저 데뷔를 했어요. 근데 배우로 데뷔한 이유도 아버지가 이제 연출을 하려면 배우를 먼저 경험해 봐야 된다라는 조언을 해주셔서 도둑들에도 출연을 했었죠. 네, 도둑들에도 조니 역으로 출연을 해서 국내 관객에게도 이름을 꽤 알렸고 편수도 굉장히 많아요. 40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을 했으니까 배우로서도 경력이 상당한 편인데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연출을 하고 싶어서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놀라운, 지금 홍콩의 젊은 감독 중에 떠오르는 후반을 받쳐줄 제목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홍콩의 새로운 큰 제목이 될 증국상 감독의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 썸포인트를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썸포인트, 7월과 안생. 일단 제목이 7월과 안생이었는데 이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도 7월, 안생 이 두 캐릭터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그런 것 같아요. 캐릭터 이름이 원래 의미를 담고 있죠. 7월은 제일 반짝이는 여름의 한때, 생기 넘치는 그 7월인 거고, 안생은 말 그대로 안락한, 안전한 생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각각 캐릭터들을 대변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사실 실제 캐릭터들 보면 정반대이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담고 있는 이름이 아닌가? 이름 자체가 굉장히 상징성을 담고 있죠. 이름이라는 게 부모님들의 어떤 바람 같은 거를 담는 거잖아요. 이름은 사실 부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지어주니까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잖아요. 이 인물들도 약간 그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주변의 기대나 삶을 살아야 했던 여인들, 그 시대를 대표하는 두 가지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말하자면 부모의 바람에서 비롯된 이름을 어떻게 자기의 이름으로 바꿔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원작이 굉장히 유명한 인터넷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안니 바오베이라는 중국의 인터넷 소설 작가의 작품인데 중국의 4대 청춘 작가 중에 한 명이라고 하고 실제로 이 소설이 2001년에 인터넷 연재된 이후에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는데 실제로는 20페이지 남짓한 되게 짧은 단편이에요. 근데 그 작품이 워낙 인기가 많아서 이후에 뭐 연구로도 만들어지고 이번에 이렇게 영화로도 만들어진 거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두 사람의 삶을 꾸려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이게 어쩌면 약간 페미니즘적인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의 삶, 여성의 시각이 확실히 녹아 있는 영화고 그런 영화를 이제 중국상이라는 남자 감독이 그것도 신인에 가까운 감독이 만들었다는 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실제로 이 영화는 단편이었기 때문에 이야기 자체가 너무 간소했기 때문에 캐릭터의 확장이 좀 필요했었고 볼륨을 좀 키우려고 4명의 여성 작가들이 붙어서 이제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하고 캐릭터를 확장시킬 때 한 캐릭터의 편만 들면 좀 곤란할 수도 있잖아요.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각각 2명은 이제 7월의 편을 들고 2명은 안생의 편을 들고 해서 많은 집단 지성의 도움을 받은 것 같고 실제로 이 감독은 스스로도 인터뷰에서 여러 번 밝히기도 했는데 이야기를 짤 때 자기 역할은 약간 모더레이터에 가까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각각의 입장들이 확실히 녹아들어 있는 그런 좀 캐릭터의 풍성함, 깊이들이 확실히 갖춰져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썸포인트, 마사순과 주동훈. 한국 사람 이름들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마사순이 7월 역할을 맡았고요. 주동우가 안생 역할을 맡았는데 저는 이 주동우라는 배우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약간 우리로 치면 중국의 고민 여동생. 우리로 치면 누구예요? 문근영. 전 문근영 배우도 떠올랐지만 하이킥을 하다가 미국에 간 그 배우 이름 뭐죠? 최근에 와서 서민정. 되게 뜬금없는. 저는 서민정 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눈웃음을 웃을 때 보면 귀엽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할 때 보면 제가 보기 정말 비슷한 표정 같은 게 있고
해맑고 천진한 모습 같은 게 있어서 저는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천진함이 이 배우가 갖고 있는 제일 큰 이미지일 거고 네. 산사나무 아래라는 장인모 감독의 그때 데뷔한 거죠? 네, 그 영화로 데뷔를 한 거죠. 데뷔를 하자마자 각종 영화제 시상식에서 신여우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할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인 연기를 보였는데 문화대혁명 때 소년소녀의 사랑에 관한 얘기거든요. 정말 그냥 그 시절에만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 중국인들이 꿈꾸는 학생의 형태를 보여준 배우이기 때문에 이후로도 약간 비슷한 연기들을 꽤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자기가 그때까지 쌓아왔던 이미지에서 가장 먼 것 같은 캐릭터를 맡으면서 어떻게 보면 연기 변신을 시도를 한 거죠. 저는 마사순이 오히려 좀 더 세련된 느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집안에 머무는 여자가 아니라 좀 도회적인 활동적인 여자처럼 마사순 씨의 외모가 느껴졌는데 약간 반대로 바뀌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원래 캐스팅은 거꾸로 갔대요. 이 마사순 배우가 안생 역이었고 네. 주동욱 배우가 7월 역으로 캐스팅을 간 거죠. 실제로 마사순 배우는 한 8살 정도에 데뷔한 완전 아역 배우 출신인데 연기자로는 좌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약간 청춘 로맨스 같은 영화거든요. 거기서 되게 반항적인 청소년 역할 여기에 안전 같은. 그렇죠. 딱 그런 캐릭터를 맡아서 이름을 알리고 이후에 이제 세월 무성이나 이렇게 다른 영화들에서 연기상 또 수상하면서 이제 안정된 연기자로서 입지를 다진 거죠. 근데 외모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눈망울도 크고 좀 청초해 보이는 외모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각각의 안생과 7월 역으로 캐스팅해서 섭외를 하고 실제 미팅을 하니까 각각 배우들이 갖고 있는 다른 일면들이 있어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도 실제로 약간의 반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역전된 역할 캐스팅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고 배우들도 흔쾌히 이 캐릭터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이제 역할을 바꾸게 된 거죠. 그 캐스팅 비화를 들으니까 더 이 영화가 재밌게 느껴지는 게 이 영화에서 초반에는 서로가 서로의 삶을 약간 질투하고 동경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이 배우들이 평소 맡았던 역할이 아닌 다른 역할을 동경하면서 그 역할을 해보게 되는 거니까 어쩌면 굉장히 많이 역전되고 도취되는 관계가 이 배우들의 캐스팅에도 비롯되어 있네요. 영화의 관계랑 딱 어울리는 네. 캐스팅이고 여기 자랑스럽게 써놓은 것처럼 금마장 공동 여우주연상 수상. 여우주연상을 공동으로 줬다는 게 최초인데 이런 젊은 여자 배우들에게 금마장 여우주연상을 줬다는 것도 파격인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캐릭터들 자체가 7월과 안생이라는 캐릭터가 서로가 서로의 그림자가 되는 사실 떼놓기 힘든 그런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둘을 묶어서 같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약간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걸 봤습니다, 제가. 둘이서 포토월에서 키스를 했더라고요. 네. 영화만 보면 약간 애매해 보이잖아요. 이게 동성연애적인 코드도 약간 녹아 들어가 있고 근데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런 느낌들을 주고 있는 영화였는데 배우들이 공식동상에서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바람에 이제 팬들은 더 열광을 한 거죠. 그렇죠. 세 번째 썬포인트, 진가신과 진국상. 진가신 감독이 제작을 했고 진국상 감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인데 이 두 사람이 약간 어떤 친분 혹은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일종의 멘토인 거죠. 증지 배우가 천밀밀에도 출연하고 워낙 이제 홍콩 영화계는 우리보다 훨씬 더 끈끈한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어릴 때부터 친분이 있었고 진가신 감독이 이 중국산 감독의 꿈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연출을 언젠가 해보고 싶다는 말을 꾸준히 했었고 이 시나리오도 찾고 고르고 다듬는데 5년 정도 걸렸다고 하고 무조건 네가 하는데 어떤 얘기가 좋을까를 이제 찾아다녔던 거죠. 자기를 위해서 이야기를 찾아다니는 정말 좋은 멘토네요. 실제로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이 남자 신인 감독이 다루기 힘든 소재일 수도 있잖아요. 여성적인 감성이 확실히 필요하고 중국산 감독의 그 자라는 환경이 이런 걸 좀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거예요. 또 그 진가신 감독 그걸 충분히 알고 있었고 여성들에게 좀 둘러싸였던 어머니의 친구들도 많았고 할머니 밑에서 컸고 해서 그런 걸 좀 교감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쪽의 감성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네가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안을 해서 연출까지 이어진 거고 영화의 전체적인 어떤 구성이나 호흡들을 보면 진가신 감독의 멜로가 상당히 많이 생각이 나요, 사실. 우리가 추측을 해보자면 그러면 진국상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었을 때 진가신 감독이 제작자로서 이 이야기는 약간 더 이렇게 꼬고 플래시백을 넣고 이런 식의 구조를 바꾸는데도 많이 관여를 했다고 추측하시는 거죠. 네, 그건 상당히 조언을 많이 들었을 것 같고 플래시백과 나레이션을 잘 형하는 감독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진가신 감독이거든요. 천밀밀을 보면 그게 끝에 크게 와닿는 것 중에 하나는 각각의 다른 입장들을 보여주고 사실은 이랬다라는 걸 이제 맨 마지막에 반전처럼 넣기 때문에 뭔가 충격이 더 오래 가는 거고 이 영화도 전체적으로 이제 플래시백의 구조를 취하고 있고 안생이
오프닝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7월과 안생이라는 인터넷 소설이 인기가 많아서 출판사 그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这是你好朋友七月写的，是你们俩的故事，你就是安生吧。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월의 소설을 안생이 하나씩 읽는 것처럼 회상을 하는 것처럼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 재밌었던 게 7월이 쓴 소설을 안생과 소가명이 겹쳐서 읽잖아요. 각각 읽고 있는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하나의 소설이 두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의 사건을 세 사람, 7월과 안생과 소가명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편집을 되게 잘한 것 같은 게 플래시백도 들어가 있고 여러 명의 시점이 있는데도 이야기가 복잡하지 않고 단선적으로 보일 수 있게 잘 편집을 한 것 같아요. 플래시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영화적인 문법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요. 사실은 이랬어라고 설명해 주는 거니까. 근데 그걸 영화 전체의 구조로 취할 때는 또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진짜 진실이 무언가를 찾아가는 그 구조 자체가 사실 서스펜스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가 궁금해지는, 이 안생이 그런 제안을 받고 떠올리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7월의 소설들을 읽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있었을까가 궁금해지고, 그리고 플래시백의 가장 뛰어난 점 중에 하나는 정보를 그러니까 연출자가 자유자재로 이렇게, 혹은 내러티브를 하는 사람이 화자가 자유자재로 이제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보여주고 어떤 걸 안 보여주는 거를 확실하게 조작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어떤 반전 혹은 진실 같은 게 있다고 하면 그때 충격을 훨씬 배가시킬 수 있는 구조인 거죠. 네, 다음은 송경 원신 시간입니다. 오늘의 원신 어떤 장면입니까? 안생이 고향을 떠나서 이제 7월과 처음으로 헤어지는 장면, 기차역에서의 장면, 그 장면이 모든 사건의 분기가 되는 그 지점으로부터 각각의 다른 기억들, 각각의 다른 숨겨진 진실들이 파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야기적으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순간인 것 같고, 나레이션과 플래시백의 어떤 기능적인 효과를 딱 발휘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앞에 장면들에서 영화가 그냥 커트를 하거든요. 당연히 보여줘야 될 것 안 보여주고 갑자기 자른 다음에 그 기차역 장면을 붙여버리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 보여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편집도 이 영화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의 물건이 두 사람의 이별 장면에서 발견되면서 여기에서 이전 장면을 갑자기 관객들에게 상상을 하게 만들고 다음 장면의 슬픔 같은 것들도 배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기대 시간입니다. 이상하게 기억나는 대사. 오늘은 의외로 송병헌 평론가님과 저의 장면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게 의외예요. 의외인가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씬과 가장 쓸모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한 대사가 같은 장면에 있다는 것은 놀랍도록 의외 아닙니까? 네. 제가 골라온 이기대는 안생이 떠날 때 7월이 너무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슬퍼하는, 편안한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7월이 막 너무 슬퍼하니까 이 발랄하고 쾌활하고 유쾌한 안생이 7월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따 기차 따라 뛸 거 아니지? 一会儿不会跟着火车跑吧？ 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이 영화가 대사가 워낙 많고 또 소설 기반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명대사가 엄청 많거든요. 그 장면에서도 대사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뭔가 의미심장한데 제일 안 의미심장한 거를 정말 허를 찌르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사람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안생은 모든 걸 쿨하게 대하고 싶은 거죠. 흔히 영화에서 볼 때 너무 이별이 슬퍼가지고 기차를 따라서 막 뛰다가 넘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이 두 사람은 알고 있는 거죠. 안생이 그러니까 너 이따가 뛸 거 아니지? 장난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7월은 뛰어요. 뛰어가다가 거기에서 어떤 사건들을 혹은 어떤 물건을 발견하게 되는 건데 두 사람의 캐릭터를 이 한 대사로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네, 무비썸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약간의 스포일러 있습니다. 스포일러 걱정되시는 분들은 영화를 보고 영상을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스포일러를 까보겠습니다. 네. 좋아하시나요? 이거 다 피해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후반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안생에게 아이가 한 명 있는데 그 아이는 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반전이 한 번 있을 테고 이 소설을 누가 썼던 것인가에 대한 반전, 그리고 마지막에 7월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 세 가지 중요한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 모든 이야기가 7월이 쓴 소설이 아니라 안생이 7월이라는 가명을 가지고 쓴 거다 라고 하면 여기서 약간 허점이 하나 있는 게, 그러면 안생은 초반에 왜 자기 소설을 다시 읽나?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나레이터로서. 물론 이해는 돼요. 나도 내 소설 다시 보니까 너무 재밌거든. 그래서 이해는 되지만 영화적으로는 약간 이게
의도적인 트릭 같은 거다. 의도적인 트릭이죠. 네. 네, 맨 마지막에 마지막 장을 안 썼잖아요. 마지막 장을 쓰기 위해서 한번 그렇죠. 다 처음부터 읽는 저도 거죠. 이해되죠. 왜냐하면 5장을 쓰려면 4장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써야 되니까. 그러기에는 그 안생의 표정이 너무 처음 보는 것 같은. 이 영화에서 프롤로그 때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27살까지 살고 싶다. 但是安生说一辈子太长了，他只想活到27岁。 누가 27살까지 살게 되냐. 약간 요게 반전으로 보면 되게 핵심적인 코드인 거고, 이후에 이제 7월이 펼쳐질 삶은 사실 안생이 7월에 못까지 사는 거기 때문에 7월의 삶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안생의 삶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처음에 안생의 첫 자취집이라고 해야 되나? 두 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꽁냥꽁냥하는 장면이 나올 때 뭐 7월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我妈说，女孩也没什么地方可去啊，就从一个家到另外一个家。 그 다음에 이제 안생이 받아준 얘기가, 나는 이번 생을 떠돌아다닐 거야. 남자를 사랑하지 않아도 돼. 너 자신을 사랑해야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나눈 얘기라기보다는 한 사람이 거의 자문자답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어쩌면 이거 반전일 수도 있어. 두 사람은 한 명이었다. 아, 그러면 스릴러로 갑자기 장르가 전환되는데. 한 명이 약간 두 사람으로 분열돼가지고 대사를 혼자 대사하고 있었던 거지. 어떻게 보면 분리됐던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떠남으로써 하나가 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영화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중국상이라는 감독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천밀밀의 동성 버전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고 감성적으로는 되게 닮았어요. 한편으로 좀 반가운 게 홍콩 영화가 한때 굉장히 각광을 받았다가 지금은 약간 좀 산업적으로 많이 침체를 겪고 있잖아요. 상당 부분 책임은 그때 당시에 전성기를 구가했던 감독들이 다 중국으로 넘어가거나 상업 영화가 진행으로 넘어가면서 네. 자기 색깔을 보여주는, 혹은 홍콩의 현재를 보여주는 영화들이 잘 안 나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점점 그런 움직임들이 좀 보이고 있고, 젊은 감독들 중심으로 해서 주목할 만한 홍콩 영화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최근에 본 것 중에는 매드월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멍춘이라는 감독이 찍은 영화예요. 그게 젊은이들 살고 있는 현실, 세대 간의 격차, 뭐 이런 것들을 부자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매드월드에 증주희 배우가 나와요. 이 영화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젊은 감독의 영화였던 것 같고, 90년대에 되게 좀 화려했던 홍콩 로맨스물, 대중적이지만 여러 사람에게 관심하게 호소하는 영화들이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었는데, 중국산 감독이 이 영화가 또 진가신 감독이 제작하기도 했으니까 그 계보를 이어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감성적인 접근은 확실히 살아있거든요. 그게 홍콩인들의 좀 독특한 정서를 자극하는 거기도 하고, 또 보편적인 정서를 자극하는 대중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한 감독 리스트에 이 분을 올려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매드월드라는 영화의 부자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는 중국성 배우를 같이 캐스팅했으면 재밌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도 해봐요. 언젠가 중국산 감독이 감독을 하고 중지휘 배우가 주연을 하는 그런 영화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중지휘 배우의 좀 다른 얼굴을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도 하고요. 네. 네, 별점과 한 줄 평 시간입니다. 그 어떤 영화보다도 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래서 골라온 한 줄 평은, 소설이 할 수 있는 상상, 영화가 줄 수 있는 행복. 7월이라는 27살에 죽은 한 사람에 대한 아주 애틋한 위로, 그 소설로 그 사람의 삶을 연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상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영화는 이 플래시백을 통해서 7월이 살았던 삶을 한번 쫙 보여주면서 7월에 이렇게 위안을 주기도 하고 우리들에게는 행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되게 와닿는데, 이 영화가 주는 행복은 뭔가 서글픈데 되게 예쁘다는 느낌? 하지만 결과적으로 끝에는 뭔가 충만하게 차오르는 어떤 감정들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뭔가 이름을 붙이고 싶지 않은 느낌.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한 한 줄 평은 네가 되는 꿈? 어떻게 보면 되게 전형적이고 식상한 캐릭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캐릭터에 정말 생기를 부여하는 거는 두 배우의 힘인 것 같고, 그게 한 절반. 그래서 정말 절묘한 밸런스의 어떤 영화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냥 제가 느끼는 감성은 그냥 서로가 서로에 대한 꿈을 꿨구나. 우리 지난주 거 연결해서 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같은 꿈을 꾼데 아니죠? 네네.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관계에 대한 얘기인 거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인 거고, 두 사람이 각각의 살았던 모순된 삶들이 우리에게 뭔가 알 수 없는 묘한 충만감을 주는 것 같아서 그냥 네가 되는 꿈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네. 별점은 몇 개인가요? 네.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에 대한 제 별점은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는 이유가 다양하잖아요. 영화가 뭐지라고 했을 때 이런 감동 혹은 흔히 얘기하는 재미를 줄 수 있는 영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이 영화는 그런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는 가운데 80년대, 90년대 홍콩 영화가 누렸던 어떤 낭만적인 상상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간만에 뭔가 차오르는 느낌이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초반부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도 참 보고 있으면 행복하고, 후반부에도 진한 감동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보고 나면 행복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무비썸은 여기까지였고요. 행복한 영화 극장에서 관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구독도 해주세요. 이 영상도 보세요.